조선의 궁궐. 붉은 담장 안에는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비단 옷을 입었고 진수성찬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느 전쟁터보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고 소문이었고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하나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이. 오늘은 그 씨앗을 품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0달 동안 살아남아야 했던 여인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버텨야 했던 여인들의 아무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궁중에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처소에 들었는지,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왔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내관이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이 나오는 순간 날짜와 시각을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부모가 왕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완성되는 순간 그 여인을 향한 모든 눈이 깨어납니다. 왕비의 눈, 다른 후궁들의 눈, 그 후궁들을 등에 업고 있는 친정 가문의 눈, 노론이냐 소론이냐 어느 붕당이 이 여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조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소를 나서는 그 걸음은 사실상 전쟁터로 나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그날 밤부터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의 징후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울렁이는 속, 입맛이 달라지는 것, 피로가 쏟아지는 것. 여염집이라면 조용히 남편에게만 귀띔하고 석 달쯤 지나서 주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달랐습니다. 수라를 반도 먹지 못하고 물리면 그것을 가져간 나인이 봅니다. 안색이 창백해지면 매일 얼굴을 보는 상궁이 합니다. 아침에 구역질 소리가 새어나오면 옆 처소의 나인 귀에 들어갑니다. 궁이라는 공간은 수십 수백 명이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집이었고 그 안에서 비밀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의녀가 맥을 짚으러 옵니다. 의녀는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고 맥의 속도와 깊이와 떨림을 읽습니다. 임신 맥은 다릅니다. 활기차고 미끄러지듯 흐르는 맥. 경험 있는 의녀라면 2달 만에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녀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의녀는 내명부의 수장인 왕비전에 먼저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전에 먼저 보고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발걸음이 먼저 대전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왕비전으로 향하느냐. 의녀가 어느 문을 먼저 두드리느냐에 따라 그 태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녀는 왕비전으로 갔습니다. 어떤 의녀는 대전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녀의 선택은 그 의녀 자신의 목숨과도 연결된 선택이었습니다. 왕비는 조선 궁중에서 내명부의 절대적인 수장이었습니다. 후궁의 처소 배정, 음식 배급, 나인 인사권까지 왕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애롭고 품위 있는 궁모였지만 궁중 정치의 현실에서 왕비는 냉정한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왕비에게 후궁의 임신 소식은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딸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왕자라면, 건강하게 자라나는 왕자라면, 세자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아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었습니다. 왕비가 직접 손을 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왕의 아이에게 직접 해를 끼치다가 발각되면 그것은 곧 왕을 기만한 것이 되어 폐비의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언제나 간접적이었습니다. 수라간에 명을 내립니다. 임신한 후궁에게
좋은 음식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라고. 이 명은 아름답습니다.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음식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왕비전의 나인이었습니다. 홍화, 복숭아씨, 사양, 이것들은 조선시대의 낙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들이었습니다. 진한 국물 속에 음식에 간에 조금씩 섞으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저 임신 중 몸이 약해서, 그저 태아가 허약해서, 그저 안타깝게도 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궁중 임신부가 수라상을 가장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인은 어떻게 자신을 지켰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궁 한 명. 이 상궁은 직접 수락안에 들어가 식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상에 오르기 전에 냄새를 맡고 색깔을 살피고 때로는 직접 조금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거부했습니다. 왕비전에서 보낸 음식이라도, 대비전에서 내려준 음식이라도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엄청난 무례로 보였습니다. 문책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례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궁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처소 안의 나인들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나인 중 누군가가 적에게 매수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자 두 냥이면 평생 보지 못할 돈이었던 어린 나이는 눈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상궁은 나인들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처소를 드나드는 사람의 명단을 관리하고 밤에는 혼자 있지 못하게 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작은 처소 하나가 완전히 봉쇄된 요새처럼 운영됐습니다. 그 안에서 임신부는 10달을 살았습니다. 왕이 태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태아는 왕실의 공식 구성원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처소에 호위가 붙고 음식 배급이 늘어나고 처우가 격상됩니다. 왕이 직접 관심을 보이면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왕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노골적인 공격은 줄어듭니다. 독이 든 음식을 보내거나 낙태 약재를 섞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공격은 오히려 정교해집니다. 압승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태아를 가진 여인의 이름을 적고 바늘로 배를 찌르거나 땅에 묻는 것입니다. 저주굿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궁 밖에 무당을 몰래 불러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미신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자체가 임신부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됐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유언비어였습니다. 그 아이의 시가 수상하다는 소문, 꿈자리가 불길하다는 말, 태아가 요물을 닮았다는 이야기. 이런 말들이 왕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왕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임신부는 단순히 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계속 붙들어 두는 것도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왕비만이 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같은 후궁들이었습니다. 빈, 귀인, 수계, 소희. 네 명부의 서열은 정교하게 짜여 있었고 그 서열은 아이 하나로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올라갑니다. 친정 가문의 위세가 달라집니다. 세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궁중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후궁들은 임신한 동료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아들이 있는 후궁에게는 절박했습니다.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면 내 아들의 세자 책봉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아직 아이가 없는 후궁에게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게 되면 내가 임신할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여인들이 그러나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저 임신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매수된 나인이 처소 마당에 저주 인형을 묻었습니다.
음식 배달 도중에 무언가가 섞였습니다. 의녀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을 바꾸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는 왕이 다른 여인의 처소를 더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공작도 벌어졌습니다. 임신부는 몸을 지키면서 동시에, 왕의 마음도 지키면서 동시에 처소 안팎의 적도 가려내야 했습니다. 10달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임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비는 임신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 궁이 왕비의 몸을 지키려 듭니다. 최고의 의녀와 어이가 배정되고 음식은 몇 겹으로 검사를 받으며 왕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왕비의 임신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협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왕비의 적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조정의 붕당 정치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세자가 되면 그 붕당의 세력이 강화됩니다. 반대 붕당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왕비의 임신 기간에 유독 탄핵 상소가 많아진다거나 왕비 친정의 비리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왕의 마음을 왕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왕자를 낳은 후궁이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그 후궁의 친정과 그 붕당은 왕비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비의 아들이 태어나면 이미 태어난 왕자는 서열에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런 갈등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숙종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왕비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후궁 장희빈이 왕자를 낳았습니다. 숙종은 그 왕자를 세자로 삼으려 했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조정을 양분했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패비가 됐고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상황이 역전됐고 장희빈은 결국 사사됐습니다. 아이 하나를 둘러싼 싸움이 두 여인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궁중 임신이 품고 있는 정치적 무게였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출산의 날이 옵니다. 왕의 명으로 산실청이 설치됩니다. 해당 처소 주변은 완전히 봉쇄됩니다. 출입자 명단이 작성되고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은 누구도 담장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봉쇄는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극도로 제한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 어이가 직접 출산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출산은 은녀와 노련한 상궁, 그리고 산파가 담당했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뛰어난 어이도 문 밖에서 지시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산의 모든 것은 그 봉쇄된 공간 안에 몇 사람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 몇 사람 중 한 명이 적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기 바꿔치기였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순간 공주로 바꾸거나 이미 죽어서 태어난 아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반대로 건강하게 태어난 왕자를 출산의 혼란 속에서 해치우는 것도 이 봉쇄된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상궁은 출산 순간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미의 눈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기에게 무언가를 바르거나 먹이는 것을 어미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미는 탈진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듭니다. 기쁨과 안도와 극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산 직후의 혼란 속에서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를 씻기고 왕께 알릴 준비를 하고 어미의 몸을 돌보고 이 복잡한 순간에 누군가가 아기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바른다면 아기 입에 아주 조금 눈치채기 어려운 것을 넣는다면 흔적은 없습니다.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에
아기가 허약해지거나 갑자기 죽어도 그것은 그저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궁중에서 어린 왕자와 공주가 요절하는 일은 놀라울 만큼 흔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체를 놓고 보면 왕자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살아남은 비율이 현대 기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낮습니다. 물론 그 모두가 음모의 결과는 아닙니다. 당시 의술의 한계, 전염병, 영양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 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숙종의 아들들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경종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병약했습니다. 영조는 어린 시절 극심한 위협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왕이 됐습니다. 그 생존 자체가 누군가의 치열한 사투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건강한 왕자가 어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관이 처소 밖에서 외칩니다. 원자 탄강.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왕비전에 이 소식이 닿는 순간 그곳은 침묵에 잠깁니다. 귀인의 처소, 수기의 처소, 소위의 처소. 모든 곳에서 저마다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왕자를 낳은 여인의 처소에는 호위가 늘고 품계가 오르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친정 식구들이 접견을 요청하고 그 친정을 등에 업은 붕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압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자를 낳은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세자로 만드는 두 번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자가 된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오래 바라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전부입니다. 내일의 싸움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의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청을 얹은 지붕, 연못 위의 정자,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풍경들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은 실록에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독이 든 음식 한 그릇이, 저주 인형 하나가, 은녀의 발걸음 하나가 실록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유산으로, 요절로, 병약함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뒤에 살았던 여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과 싸웠는지, 무엇을 지켜냈는지,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남은 여인들. 그 아이들이 자라 왕이 되고 대군이 되고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의 맨 처음에는 언제나 이름도 잘 남지 않은 한 여인의 열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화려한 궁궐, 화려한 비단옷, 진수성찬 뒤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10달을 온몸으로 버텨야 했던 여인들. 그녀들의 이름은 실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지켜낸 아이들이 조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늘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그 왕을 세상에 내보낸 것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알려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역사 속 이야기로 승정원 일기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